네, 여러분, 우리 375제 해설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5회차 동안 이제 진행되는 강의에 이제 여러분 많이 지쳤을 텐데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375제 관련해서 이제 조금씩 보충이 필요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이제 후속 강의에다가 다 다뤄서 이제 링크를 다 걸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본 회차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은 그 다음 회차 공지를 보고서 그 다음 회차 그 부분, 연결된 부분을 참고해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페이스가 본인이 조금 체력이 조금 부족해서 이걸 다 못 듣는다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이제 문제를 풀고 모르는 부분만 봐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전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겠다 싶으면 다 들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3강씩 올라가는데 그걸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업로드된 당일날 다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본인이 다 들을 수 있을 때 그냥 하루에 1강씩 들어도 상관없어요. 아직 8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대신에 여러 번 들어주세요. 잘 모르는 부분은 여러 번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문제풀이는 그 문제의 정답이 몇 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식이 무엇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간단한 스킬이고, 그리고 그 정답이 되는 이유, 정답이 되지 않는 선택지는 정답이 되지 않는 이유, 그거에 집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정답에 자꾸 집착을 하세요. 그러면 이 몇 번이야, 몇 번이야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그 문제의 원리나 이런 걸 파악을 했으면 정답이 뭐야 라는 말을 안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정답에 집착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그 정답이 되는 이유, 그리고 다른 선택지가 정답이 되지 않는 그 이유가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이유에 집착하는 학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 15회차 강의 할게요. 경수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경수야, 이번 발표에서 발표를 정말 잘했더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신을 조금 낮추면서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다음 대화에서 아들의 말하기의 문제점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 기출문제에 혼밥이 나왔죠. 22년도 21년도 2회차에 혼밥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혼자 먹는 밥을 줄여서 혼밥이라고 해서 줄임말이 정답이었는데 그 최신 기출문제를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쿵이죠. 그죠? 심장이 쿵할 정도로 놀람을 의미한다. 결국에는 심장이 쿵할 정도로를 줄여서 심쿵이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엄마는 줄임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상대방, 엄마가 알아듣기 어려운 줄임말을 사용한 거죠. 3번 표준발음법 규정에 따라 발음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조건만 잘 보면 돼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여요, 유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앞말은 접두사의 끝이 뭐예요? 자음이라는 거는, 끝이 자음으로 끝난다는 건 앞말에 받침이 있다는 뜻이에요. 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첫 음절, 이어지는 뒤에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 이야, 여, 요, 유. 이면 니은을 첨가해서 니냐, 녀뇨, 유를 발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않는지만 보면 돼요. 1번은 손미불이죠. 자, 보세요.
앞 단어가 받침이 있는지 보세요. 받침이 있죠? 미음이라는 자음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받침이 있고, 이야, 여, 요, 유 이잖아요. 그죠? 이. 맞죠? 그래서 손립을 이렇게 발음하는 거겠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색연필. 그러면 잘 보시면은 앞말에 받침이 있네. 그리고 여. 그죠? 성립하네요. 그죠? 색연필로 발음해야겠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한여름 볼게요. 한여름 보시면은, 그죠? 받침 있죠? 그 다음에 여로 끝났네. 그죠? 그럼 얘도 성립하네요. 광활루. 얘는 받침은 있는데 이야 여유가 없네. 그죠?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고, 얘는 유음하죠? 리은이 리을을 만나면 리을로 바꿔서 발음하는 거. 그래서 아까 신라 했었잖아요. 그죠? 광활루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죠? 이건 음운 교체 현상 중에서 유음화에 해당하는 이제 표준 발음법이에요. 음운 변동 규칙, 유음화. 정답은 4번 발음하지 않는 거 골라주시면 되고, 4번에 밑줄 친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거 고르는 거죠. 그러면 볼게요. 부모님께서 내게 돈을 붙이셨다. 아까 지난 회차에서 회의에 안건을 붙였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붙인다, 뭐 편지를 붙인다, 등기를 붙인다, 안건에 붙인다, 뭔가 보낸다는 의미로 쓰일 때는 붙이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2번 문제의 답을 맞추다. 그러니까 정답을 이제 맞히는 거는 이게 히로 써야 돼요. 그다음에 3번 약을 다리기 위해라고 되어 있죠. 약을 다리기 위해. 그러면 이 다리기가 틀렸죠. 다린다라고 하는 건 옷을 다리는 거, 옷을 펴주는 거를 이렇게 쓰는 거고, 약을 만든다고 할 때는 달이 이렇게 써야 돼요. 나의 바램, 이거 틀린 표현이에요. 이거 되게 많이 틀리더라고. 이 기본형이 뭐냐면은 바라다예요. 바라다. 그러면 어간의 형태가 레가 아니라 라예요. 그러니까 다 라로 써야 돼요. 나는 너가 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래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바램은이 아니고 나의 바람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라가 원래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라로 써야 되지 멋대로 레로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맞는 거니까.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가에서 설명하는 시제가 드러나 있는 걸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 볼 거 없고, 이거 가를 보시면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말하는 시점이 현재 시점보다 뒤늦게 일어나는 사건의 시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봐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은 사건시야. 그 다음에 말하는 시점은 발화시예요. 첫 시간에도 해드렸죠. 그죠? 한 번만 더 반복을 해드릴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시랑 사람이 말하고 있는 발화시가 같은 시점에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먼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람이 말을 한다. 그럼 이거는 과거. 그런데 먼저 말을 하고 사람이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미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뒤늦게 일어나는 거니까 사건이 말보다 뒤늦게 일어나는 거니까 미래 시제를 얘기하겠네.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요? 뭐뭐, 것 또는 get 같은 거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것도 드렸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드릴 거다라는 거잖아.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마셨다는 기본형이 원래 마시다죠. 원래 마시다인데 이 마시라는 어간에 어시라는 과거형 선어말 어미가 붙고 다로 맞춰서 이 시엇을 줄여서 마셔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았다도 이제 분석해보면 원래는 보다인데 보에다가 아시라는 과거형 선어말 어미가 붙고
그 다음에 다라는 기본형 어미로 맞춰준 거예요. 그럼 얘는 at 같은 경우는 과거형 선어말 어미죠. 한다, 니은 같은 경우, 니은다 같은 경우는 현재형 선어말 어미잖아요. 그러면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 선어말 어미, 4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1번, 2번, 4번은 미래가 아니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미래 시점이잖아요. 바라시가 사건시보다 먼저 앞서서 나오는 경우, 즉 사건시가 뒤에 나오는 경우에는 미래이기 때문에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다음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중세 국어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요. 이어적기 했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왼쪽에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방점이 들어가 있어요. 요 두 가지만 꼭 알아둡시다. 나머지는 이제 세세한 거는 여태까지 모의고사 문제로 많이 풀어드렸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끊어적기 아니고 이어적기입니다. 모음조화 현상 잘 지켜졌어요. 모음조화라고 하는 거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잘 어울리면은 모음이 잘 조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전 회차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주격조사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격조사, 나란 말싸미 이렇게 해가지고 주격조사가 있고, 현대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소실문자. 여기 소실문자 투성이죠. 이거 안 쓰잖아요, 지금. 그죠? 이것도 안 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엔 쓰였는데 요즘은 안 쓰이는 문자를 소실문자라 그래요. 소실문자 투성인데 그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7번, 다음 개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반려견 문제를 이제 근절하는 글을 쓸 건데, 반려견을 유기하는 거를 못하게 하려면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걸 골라주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반려견을 버리지 않을까? 반려견 정보등록제 의무화 및 책임임양제를 실시하면 조금 이제 반려견 유기를 좀 줄일 수는 있겠다. 그죠? 그러면 정답 1번이고요. 공공예절? 이거는 지금 화제가 반려견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아닌 거고. 반려견 산책문화? 이거 반려견 유기와 관련된 화제지 산책문화 관련된 건 아니었잖아. 그죠? 4번에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개물림 사건. 이것도 아니죠. 예.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반려견 유기를 조금은 줄일 수 있다. 이런 해결 방안으로 하나 제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 유기와는 관련 없는 것들은 정답이 아니고요. 8번 보시면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죠. 1번 보시면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악영향으로 고친다.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도움이죠. 플러스인데 악영향은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러면 글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중심 화제에 대해서 글쓴이가 플러스, 긍정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마이너스,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불법 사이버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영위하는데 많은 딱 봐도 안 좋은 스탠스죠. 부정적인 어떤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악영향, 마이너스 어휘를 고쳐야겠죠? 악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접속부사와의 호응을 생각하여 자극하기 때문이다. 자, 항상 왜냐하면 같은 경우엔 세트로 때문이다를 가져간다 그랬죠. 그래서 왜냐하면 항상 서술부가 때문이다로 끝나야 돼요. 대부분 그래요. 우리 문제에서는. 그래서 왜냐하면 불법 사이버 도박은 뇌의 쾌락을 느끼는 부위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 고쳤고요. 근데 이제 불법 사이버 도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인터넷 승부 예측은 건전하고 유쾌한 스포츠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지금 불법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승부 예측 유쾌한 스포츠 문화 조성 이 얘기 안 했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흐름과는 관련 없는 말이니까 문장 전체를 삭제해야겠죠. 그 다음에 따라서 당국은 사이버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여 청소년에게 이를 바르게 가르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어법이 좀 틀렸죠. 그죠? 가르치고라는 말, 그 다음에 가르치다라는 말 많이 헷갈리시죠?
이거 제 주변에서도 많이 틀려요. 진짜 많이 틀리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틀리는데, 가르치다는 뭐냐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가르치다는 알려주는 거.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소년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청소년한테 이게 얼마나 안 좋은지 이 심각성을 알려준다는 의미로 써야 되니까 가르치고가 아니라 가르치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써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이고 얘가 맞는 말인데 얘가 틀린 말은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고친다고 되어 있잖아. 엉뚱한 어휘로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돼요. 네, 9번부터 11번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번 볼게요.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수미상관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앞에 시작하는 부분하고 뒤에 끝나는 부분이 똑같거나 유사하면 수미상관으로 봐요. 그러면 이거는 눈으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분에 들이우리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끝나는 부분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어때요? 비슷하죠? 그래서 수미상관의 구조 맞죠?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맞지 않는 선택지니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중에 시적 화자의 사랑을 담고 있는 시어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시어는 뭔가 화자의 사랑이 담겨있을 법하다 한 거를 골라주면 돼요. 그 다음에 11번 이 설명을 참고할 때 시적 대상한테 느끼는 방법과 가장 유사한 표현이 드러나는 거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자신의 마음을 반대로 표현했다. 즉 반어법을 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 중에서 반어법 쓴 거를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1번 볼게요. 어른님,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뭔가 반어법이 쓰였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당신이여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을 이 외로운 겨울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좋다는 거잖아. 그죠? 네. 뭐 이거는 뭔가 강조, 그리고 이거는 또 겨울밤이니까 강조하는 반복법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다. 부처님이 말씀하였다. 산산조각이 나면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을 인용 정도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4번 아이 얼마나 유익한 명상인가. 유익한 명상이래요. 뭐가 유익한 명상이냐면 까다롭고 주의사항이 많은 명상 끝에 맛이 좋고 영양 많은 미국식 간식이 만들어졌다 라고 되어 있죠. 햄버거에 대한 명상. 그러니까 이 햄버거를 좀 안 좋게 바라보고 있는데 유익하다고 표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마음을 반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반어법이 되겠다. 그러면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11번 풀었지, 그 다음에 9번 풀었잖아. 그러면은 시적 화자의 사랑을 담고 있는 시어를 기억부터 리을 중에 하나 찾기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올라가 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분에 들이우리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싫어서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떠나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말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가시는 길에 뭐를 뿌려주겠다는 거예요? 진달래꽃을 뿌려주겠다는 거죠. 가는 길에 꽃을 뿌려준다는 건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지. 정답은 니은 2번 골라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12번, 13번, 14번 볼게요. 요번에도 출제가 됐던 소설이죠. 그리고 우리 그 모의고사 문제집에도 거의 3차례나 이제 반복이 됐던 돌다리 한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간의 전환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면 되는 거고요. 3인칭 서술자라고 나와 있죠. 소설 문제를 푸는데 이 서술자 관련된 선택지가 있으면 푸는 꿀팁이 있다 그랬다. 계속 반복하는 게 뭐죠? 따옴표. 자, 따옴표가 이렇게 쌍따옴표가 있으면, 쌍따옴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인물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따옴표가 없어. 그러면 서술자가 말하는 부분이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3인칭 서술자라는 건 서술자의 시점, 즉 서술자의 위치를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술자의 어떤 인칭, 1인칭인지 3인칭인지를 알려면 따옴표가 없는 서술자가 말하는 부분을 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따옴표가 없는 부분에 1인칭 같은 경우에는 나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런데 3인칭 같은 경우에는 나나 내가 없고요. 어떤 3인칭 인물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그런지 아닌지 보면 되는 거고, 향토적인 공간 분위기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지 보면 되고요. 주인공의 내적 갈등, 갈등 양상이 이제 스스로 고민하는지,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어떤 내적 갈등인지, 뭔가 갈등하는 상대방이 존재하는지. 그래서 갈등하는 상대방이 존재하면 외적 갈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갈등하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속에서 이렇게 갈등하는 거는 내적 갈등이라고 해요. 갈등의 양상은 또 읽어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보면 되고요. 13번에 윗글에 나타난 아버지의 심리가 어떤 건지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에 최우선의 가치에 해당하는 소재. 이 소설은 자본주의와 실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아들 세대와 대조되는 아버지의 세대의 최우선의 가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들은 뭘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한대요. 자본주의와 실리. 그러니까 돈이 최고야 라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아버지 세대를 상징하는 어떤 단어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설계했으니까 볼게요.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지금의 병원을 팔면 1만 5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만 2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따옴표 없죠? 따옴표가 없으니까 서술자 말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나가 언급이 안 되고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언급이 되죠. 그러면 이 소설은 3인칭 소설인 거야.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면 땅을 두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땅. 핵심적인 소재는 땅이 되는 거야. 자,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들이 의사인데 병원을 확장하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가 있는데 그 병원을 확장하려면은 이 땅을 팔아야 이제 병원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건물을 확장하자. 그러면 돈을 훨씬 많이 벌 수가 있고 지금 당장은 땅을 팔아서 땅이 없어지지만 땅을 팔아서 만약에 병원을 확장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으니까 그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그 돈만 있으면 이 다음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땅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땅보다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실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실리가. 그죠? 실리가 중요하다고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죠? 아들은. 근데 아까 우리 여기 나와 있었잖아요. 자본주의와 어떤 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들 세대인데 이거랑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 대조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들은 땅 팔아서 건물 확장하는 실리를 이제 추구하는 걸로 알 수가 있고 대신에 아버지는 이것과는 대조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겠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를 중심으로 아들과 아버지의 생각이 지금 나눠지고 있냐면 땅인 거지, 땅. 땅을 가지고 아버지는 땅을 팔지 말자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대조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아들은 땅을 팔자고 나와 있죠. 아들은 땅을
자본주의와 실리의 어떤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거고,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다. 그죠?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정답은 4번 땅을 골라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래서 중략 원,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 봐. 그 달에 처음 놀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그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하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거는 왜 고치시나요?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던 생각도 안 나? 실제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라는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야. 인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뭐에 나무가 돌만 하다든 돌다리에.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들은 아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돌다리를 뭐하러 고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아버지가 뭐라 그래. 나무가 돌만 허다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리, 그 돌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 그다음에 서울로 공부할 때 그 다리 건넜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돌다리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추억이 있다는 거지. 우리 가족의 추억이 있고, 그리고 그 추억이 있는 돌다리에 인정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나무다리라는 이제 뭔가 실효성 있는 그런 다리가 있어도 우리의 추억에 담겨 있는 이런 그 돌다리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눈을 계속 봤지만. 그러면 여기 아버지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보면 젊은 세대의 그러니까 무능력하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죠. 힘이 좀 딸린다는 내용은 있어도 물질적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 그쵸? 나무다리가 있지만 굳이 돈을 써서 돌다리를 고치는 이유는 어떤 아까 여기 있었던 인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추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우리 가족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추억이 있는 거니까 이거를 소중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돈보다는 어떤 이런 인정을 택해서 돌다리를 고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 단순히 돈보다는 이런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2번 골라주면 되겠죠. 자, 15번부터 16번 사설시조 볼게요. 시조랑 사설시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 강수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사설시조인데 사설시조의 특징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라고 해야 될까? 서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담아놓은 게 많아요. 풍자하는 거, 양반들을 풍자하고, 뭐 신분제도를 풍자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애정적인 거, 좀 재밌는 거, 일상의 어떤 그 이야기를 담아놓은 시조들도 많아요. 네, 근데 작자미상이야, 대부분 서민문학이라서. 그리고 이거는 중장의 길이가 압도적으로 길다고 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조 같은 경우에는 3장, 6구, 45자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3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래서 세 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6구라고 하는 거는 그 한 줄에 두 덩어리씩 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 3, 6이잖아. 그죠? 3장 6구고 총 글자 수가 45자 내외로 써야 돼요. 그런데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그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부르는데 가운데 줄이 중장이거든요. 중장의 길이가 압도적으로 길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글자 수를 다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기에는 서민들의 어떤 어휘 수준이나 이런 어법, 문장, 작문 수준이 그 당시 양반들에 비해서 많이 낮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그랬을 거라는 추측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사설시조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이 압도적으로 길고 대부분 작자 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 다 작자 미상이야, 사설시조는. 요 정도 특징을 알아두면 돼요. 중장, 겁나 길다. 요 정도 갖고 있으면 사설시조라고 보시면 돼요.
후렴구 반복된다. 우리 시험에서 후렴구가 나오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고전시가에서는 고려가요. 고려가요 아니니까. 그다음에 자연과 인간 삶의 조화인지 보면 될 거고, 3번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보면 될 거고, 의태어를 사용했는지 보면 되겠죠. 의태어는 뭐라 그랬죠? 모양새를 이제 묘사하는 표현을 의태어라 그랬죠.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간다, 뭐 돼지가 뒤뚱뒤뚱 걸어간다, 이런 식으로 어떤 아기가 걷는 모양새, 돼지가 걷는 모양새를 이제 묘사하는 표현들. 그래서 의태어고, 뭐 삐약삐약 꿀꿀처럼 어떤 소리를 묘사하는 표현은 의성어라 그래요. 자, 꼭 알아두시고요. 16번에 다음 설명에 나타난 사설시조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게 뭐냐라는 건데, 사설시조는 작자를 알 수 없는 작품이 많고 주로 세태를 풍자하거나 삶의 애환을 해학적으로 좀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약간 그 흥부놀부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요. 춘향전을 봐도 그렇고요. 이런 사설시조 같은 것들 봐도 부정적인 상황인데, 누가 봐도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민족성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조금 좀 긍정적이고, 좀 안 좋은 상황도 재미있게 초연하게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선조들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학적인 표현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건 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죠? 근데 시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시조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아서 우리가 이제 제목이 있는 시조도 있어요. 대부분 양반들이 썼던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뭐 오우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목이 있죠, 그죠? 근데 대부분 이런 서민들이 쓴 시조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없어요. 선생님, 니미오마 학원을이라잖아 하고 이게 써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이제 제목은 그렇게 제목인데 왜 그걸 제목이라고 하냐면, 이 앞에 있는 거 있죠. 앞에 있는 부분을 그냥 제목으로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님이 오마 학원을 저녁밥을 일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그러니까 님이 이제 내가 기다리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님이 오는 것 같아서 올 것 같아서 저녁밥을 일찍 먹고 어떻게 했대?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문지방 있죠?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달려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달려가서 이수로 가액하고, 그러니까 손에 이렇게 이마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바라볼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손에 머리를 이제 받쳐가지고, 이마에 이제 손을 이렇게 대고서 이제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치달아 앉아. 이건 이제 달려가서서 이수로 가액하고 손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대고, 이게 오는가 가는가 건넌산 바라보니, 그러니까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이제 건너편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모 회뜰 셔 있거나, 그러니까 뭔가 거무튀튀한 거무 희끗한 게 이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이 니미로다.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랑하는 니미로다. 보션 벗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신발 벗어가지고 품에 이렇게 안고서 손에 쥐고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이게 약간 조금 재밌는 표현이죠. 의태어야 이게.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천방지축 우당탕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뛰어가는 모양새를 이제 흉내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의태어.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진대, 이거 아까 전 시간에 우리 정읍사 배웠을 때 나왔죠? 위험한데, 약간 안 좋은 땅, 그러니까 진 땅. 마른 땅은 이렇게 딱딱하니 이제 밟기가 좋은데, 진흙밭 같은 경우에는 밟으면 어떻게 돼요? 길이 험하죠, 그죠? 그러니까 진대, 마른데 이제 가리지 말고, 위렁중창, 그러니까 우당탕탕 건너가서 정인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또는 이제 결국엔 이제 애틋한 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애틋한 말 하려 하고, 곁눈을 흘깃 보니, 그러니까 곁눈으로 살짝 봤어요. 건너산에 그 거무 희끗한 게 내가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 같아서, 신발 벗고 막 뛰어가가지고, 이제 애틋한 말을 좀 해보려고, 이제 곁눈을 싹 했더니, 흘끗 보니까, 상년 7월, 그러니까 이제 예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 7월, 열사흘 날에, 그러니까 여름에, 그죠? 이거 7월 여름에 갈가 벗긴 주추리 3대.
그러니까 이제 껍질을 벗겨놓은 주추리 3대가, 살뜰이도는 잘도 나를 속였다. 그러니까 그 거무 희끗한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추리였던 거야, 주추리. 농촌에서 세워놓는 거 있잖아, 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이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착각해가지고 신발까지 벗고 막 뛰어갔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막 갔더니 이제 날 속였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엔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리얼이 해학적인 부분이니까 16번에는 4번 골라주시면 돼요. 17, 18, 19번 허생전 풀어볼게요. 요번에도 허생전이 시험에 나왔었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허생전은 인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동물 의인화한 건 아니에요. 동물 의인화하는 소설 같은 경우에 뭐 토끼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번 주인공 행위에 대한 작가의 비평이 드러나는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거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소설은 가장 문장 보호가 중요한 그 갈래 양식인데, 따옴표가 중요해요. 따옴표가 이렇게 있으면 인물이 말하는 부분이고, 따옴표가 없잖아. 그러면 서술자가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봐요. 따옴표가 없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건 이 소설은 서술자 중심의 소설이라는 거고, 따옴표가 겁나 많다는 건 인물의 대화 중심으로 소설의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고 얘기를 할 거면 뭐가 많아야 돼? 인물의 지분이 훨씬 많아야 되죠. 따옴표가 많으면 인물 지분이 많은 거고, 따옴표가 없는 부분이 많으면 서술자 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따옴표의 개수를 보자는 거죠. 따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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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옴표 겁나 많죠. 그러면 이제 대화 중심, 따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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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옴표잖아. 그죠? 그러면은 정답 3번, 인물 대화 중심. 그죠? 보지도 않고 3번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18번, 다음 중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볼게요. 그러면 내용이니까 허생의 처는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 허생과 갈등한다. 밑줄 쳐볼게요. 가난한 형편 때문에. 2번, 허생은 아내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계속 글을 읽는다. 밑줄 쳐볼게요. 3번, 돈을 빌리는 허생의 태도는 당당하다. 밑줄. 4번, 변씨는 허생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밑줄. 겉모습으로만. 19번은 가에 어울리는 한자성어 고르는 거니까 그때 가서 보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 곧장 남산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살인문이 열렸는데 두억한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집이 낡았다. 즉 가난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나 가난한데도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 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관직에 나아가지 않을 거면 뭐하러 글을 읽냐 이거죠.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하게 하지 않았다. 그럼 장인밭이 일이라도 못하시나요? 장인밭이 일은 본래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소? 처는 왈칵성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밭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10년을 기약했는데 인제 7년인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책을 덮어놨다. 그리고 10년을 기약했는데 7년밖에 못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깝다는 건 중단하겠다는 뜻이지. 덮어놨잖아. 책을 계속 아내 말을 무시하고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딱 놓고 일어난 거죠. 돈 벌라고. 그러면은 18번에 여기 나와 있죠, 그죠? 허생은 아내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계속 글을 읽는다. 아니죠. 일어났잖아. 책 덮고 일어났잖아. 그죠?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고, 여기 아까 처가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서 계속 글만 읽는 남편 때문에 배가 고파서 막 싸우잖아. 그죠? 갈등한 거 맞죠. 그죠? 그러면 19번 부분을 좀 볼게요. 19번 부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아까 있었죠, 그죠? 자기 분수에 맞춰서 이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안분지족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괄목상대, 뭔가 이제 예전에는 쭈글쭈글 했는데 뭐 공부나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되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면은 놀라는 거. 괄목상대예요. 그러니까 발전한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오랜만에 봤을 때 괄목상대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권토중례라는 건 뭐냐면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도전하거나 일어나는 것. 그걸 권토중례라고 하고요. 역지사지는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걸 역지사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는 거니까 안분지족을 골라줘야 되겠다.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 풀었으니까 20번, 21번, 22번 볼게요. 허생전은 여러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굳이 더 읽어드리지 않은 거고요. 그 전 회차에서 문제풀이도 해드렸고, 그다음에 같이 읽은 부분도 많아서 그때 그 강의를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볼게요. 20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보시면 핵심 개념 간의 대조, 뭔가 비교하고 있는 표현, 대립되고 있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지 보면 될 거고, 상황적 예시를 들고 있는지 보면 되고, 전문 용어 명칭의 유래, 어떻게 이 용어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유래를 밝히고 있는지 보면 되고, 통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보면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 21번 내용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핵심어 몇 줄 치고 갈게요. 외부 불경제는 몇 줄 쳐볼게요. 권장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설탕세 몇 줄 쳐볼게요. 피구세의 일종이다. 외부 경제는 법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규제되어야 한다. 몇 줄. 그 다음에 4번 피구세는 외부 불경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몇 줄 쳐볼게요. 당사자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세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핵심어 몇 줄 쳤고요. 22번에 밑줄친 부분이 기억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기억 부분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건 또 이제 단어 문제이기 때문에,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글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어서 나중에 다 풀고 나서 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20번하고 21번을 풀면 돼요. 그래서 글의 내용 문제 하나, 글의 내용 전개 방식 문제 하나 이렇게 풀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란 누군가의 행동이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외부 효과가 타인에게 이익을 주면 긍정적 외부 효과인 외부 경제. 외부 경제는 긍정적인 거. 반대로 손실을 끼치면 부정적 외부 효과인 외부 불경제. 즉, 외부 불경제랑 외부 경제가 반대가 되고 있죠. 대조가 되고 있네. 그죠? 그러면 여기 핵심 개념 간의 대조. 맞죠? 1번 지워야겠죠? 예컨대, 자, 예를 들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상황적 예시 드러나고 있잖아. 그럼 2번 지워야겠죠? 예컨대 꽃집에서 화사한 화분을 주변에 놓은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낡은 트럭에서 내뿜는 시커먼 매연은 불편을 초래한다. 꽃집은 타인에게 외부 경제, 즉 꽃집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긍정적 외부 효과. 그 다음에 매연을 내뿜는 트럭은 뭐예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니까, 불편함을 초래하게 하니까 여기 부정적 외부 효과인 외부 불경제가 되겠죠. 그래서 예시를 잘 들어놨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외부 경제는 권장할 일이다. 외부 경제는 어떻게 될 일이다?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좋지만 타인에게는 해를 끼치는 외부 불경제는 심각한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기에 늘 사회적 관심사가 된다. 따라서 외부 불경제를 법으로 규제하거나 부정적 외부 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인 피고세를 물리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봐요. 외부 경제라는 거는 긍정적인 거라서 권장돼야 될 일이라는 거지. 그런데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타인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거나 시정을 한대. 세금을 물려서. 그죠? 그러면 규제하거나, 그죠? 시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21번 볼게요. 외부 불경제는 권장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부정적인 거라서 규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얘 맞는 거고. 3번은 외부 경제는 법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외부 경제는 긍정적인 거라서 권장한다고 나와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계속 볼게요. 피고세를 물린다. 그러니까 세금을 물린다라고 하는 건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 물린다를 이제 골라주면 될 건데, 여기 보시면 음식을 자주 먹으면 물린다. 이거는 질린다는 거죠. 뭐 어떤 뭐 요금이나 뭐 과태료나 뭐 벌금이나 세금을 이제 부과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범법자에게는 과태료를 물린다. 얘가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외부 불경제를 초래해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면 그 불편함을 준 당사자한테 세금을 물린다. 피고세를 물린다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부과한다. 범법자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미가 제일 비슷하죠.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21번, 22번 풀었고 20번만 이제 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 다 이제 맞는 거 확인했고 3, 4번만 이제 확인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피고세를 물리기도 하는데 피고세라는 거는 첫 제안자인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당사자들한테 매기는 세금을 피고세라고 하는데 왜 이거를 피고세라고 하냐면 이거를 외부 불경제를 법으로 규제하자고 처음으로 제안한 영국의 경제학자인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따서 피고세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 피고세라는 전문 용어가 왜 피고세로 불리게 되었는지 뭐가 나타나 있는 거야? 명칭에 유래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명칭의 유래 맞겠다. 1번 맞지, 2번 맞지, 3번 맞으니까 나머지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그죠? 네, 문제 다 풀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 23번, 24번, 25번 문제 풀게요. 23번 윗글의 가장 중심적인 화제 제시 방법, 어떻게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건데 화제는 어떻게 제시가 되나 그랬지? 화제는 글의 글쓸거리죠. 그러니까 이야기거리야. 이 글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화제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화제는 항상 어디 제시가 되죠? 서론에 제시가 되죠.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인지 서론에서 항상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의 화제를 서론에서 던지고 그 화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본론. 그 다음에 끝마무리하는 게 결론이잖아. 그러면 앞부분을 보면 어떻게 이 화제를 던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봐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질문하면서 화제를 던지고 있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내용을 전개했다. 얘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될 거고요. 24번에 밑줄 친 가에 대한 글쓴이의 최종적인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글쓴이가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는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읽고 한번 풀어볼 거고요. 25번은 사전적 의미에 대한 거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단어 문제이기 때문에 글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얘는 아예 엄두에 두지 않고 24번 이 부분만 보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디테일하게 읽을 필요 없고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읽으면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답할지 그 뒤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무거운 질문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로 살짝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라는 질문처럼 조금 가볍게 느껴지더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마다 각자 추구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 답을 여러 심리학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로 이제 답변을 해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답변했냐면 첫째는 신나게 살기입니다. 재미있는 삶, 지루하지 않는 삶,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지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심오하고 심각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두 재미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 중에 하나는 죽는 순간까지 장난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있게 살기.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재미, 그죠? 즐거움. 이게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의미 있게 살기. 가치 있는 삶, 헌신하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난 것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감각적인 즐거움은 덜 하더라도 원대한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삶이 될 거다. 그러면 목표를 위해서, 그죠? 목표를 위해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게 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삶의 형태는 몰두하며 살기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 있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다만 가끔 무언가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경험은 우리 삶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안내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좋아하는 것에 미쳐라. 즉 좋아하는 것에 몰두해라 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일상에서 추구하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고민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항상 고민한다. 약간 헷갈리는데 하면은 가봐요. 2번 모든 일에 집중한다? 아니야.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라고 했지 모든 거에 집중하라고 하진 않았어. 그죠? 예, 아니죠. 항상 생활에 의미를 부여한다? 목표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재미있는 삶을 가장 큰 가치? 이거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가장 큰 가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죠?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 뭐가 뭐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아닌 거지. 그럼 결국에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무엇이 되는 거예요? 답변이 되는 거겠죠? 정답은 1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가끔 보면 되겠어요. 기역은 심각이죠? 니은은 헌신. 그러면 이거는 심각. 헌신. 그 다음에 최초. 몰두. 자, 심각하다. 상태의 정도가 심하고 중대하다. 맞겠죠? 헌신한다. 뭔가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한다. 맞겠죠? 최초, 맨 나중의 요소. 최초는 맨 처음의 요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네, 몰두한다. 어떤 일에 온 정신을 기울인다. 맞겠죠?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항상 저한테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그걸로 이제 가름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Q&A를 보내주시거나 DM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선생님 저는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해서 또는 공부에 대한 기초가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정고시라는 시험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처럼 뭔가 상대평가로 1등부터 뭐 꼴등까지 줄을 세우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고졸 또는 중졸, 초졸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 최소한의 수준이 되는가만 이제 평가하는 검정 시험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 이제 그 검정고시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또 공부에는 별로 뜻이 없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라는 거를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포기를 하게 되면 인간이 그 포기를 함으로써 홀가분해질 수도 있지만 포기를 하고
계속 이 검정고시라고 하는 시험이 떠오르는 순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흑역사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결국에는 이거를 포기했다는 것 자체로 내가 계속 이따금씩 그게 떠오르고,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항상 했던 말이 있었죠. 계속 고단하게 오늘을 살아가면 빛나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루하루 노력을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한 번 미끄러지더라도 두 번, 세 번 권토중래해서 열심히 또 하시다 보면은 졸업생 선배님들이 수기를 남겨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존경하는 위인 중에 미국의 작가 론 허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어제는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오늘이 내일을 만드는 그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때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빛나는 내일이 있으려면 고단한 오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만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이라는 내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포기하지 마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계속 물어보시고요. 편하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하반기에 또 기출문제 풀이랑 핵심 리뷰 영상 테마 특강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테마 특강도 잘 들어주시고요. 그건 아마 이제 한 달 전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375제 강의에 대한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학생들 너무 감사하고, 꼭 8월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